엄마, 요양원 가셔야 해. 호텔 샹들리에 아래에서 시작된 모욕은 비좁은 원룸 형광등 밑에서 냉정한 통보로 굳었다. 30해 넘게 버틴 여자의 손엔 분홍 자수가 풀린 낡은 손수건 하나뿐. 그날 이후 의사 아들의 전화는 먹고 뉴스 화면엔 그의 이름이 번쩍였다. 유리창 밖 도시 불빛 아래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고 어머니의 손은 더 깊이 떨렸다. 그리고 겨울 오후 봉사자라 불린 한 여자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손수건에 멈추고 멈춰있던 시간은 삐걱대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체면에 칼날이 베어온 가족사, 오래 감춰둔 한 장의 사진이 다시 숨을 쉰다. 세 사람의 얼굴은 갈라지고 한 사람의 결심은 단단해진다. 그녀는 위로일까, 폭로일까,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 30여 년의 공백이 들썩이는 지금 한 장의 손수건이 끌어낼 진실은 아직 누구의 편도 아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직원 출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밤샘 간병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시간이 찾아온 거였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피곤에 절어있는 몸은 추위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순의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어요. 63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는 정직하게 나이를 드러내고 있었죠. 버스를 3번 갈아타고서야 정수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 재개발이 미뤄지고 미뤄져서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쓰레기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깨진 보도블록 틈새로는 잡초들이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3층 빌라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느라 외출할 때 꺼두었던 탓이었죠. 정수는 먼저 보일러부터 켜고 낡은 운동화를 벗었어요. 발가락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병실을 오가며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에 발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작은 싱크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살과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대로 비쳤어요. 젊은 시절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정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처음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간병인 일마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정수는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일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을 둘러보니 살림살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접이식 밥상 하나와 낡은 이불, 옷 몇 벌이 든 플라스틱 서랍장,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맞은편 빌라의 벽만 보일 뿐이었어요.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방이라 한낮에도 어두컴컴했죠. 정수는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그때 정순의 시선이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과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새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우리 민재. 정수는 액자를 들어 먼지를 닦아냈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38, 어엿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되었다는 게 때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정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온갖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파출부, 그리고 간병인까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죠. 정수는 액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손수건 하나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은 한때는 하했을 면 손수건이었지만 지금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는 서툰 솜씨로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분홍색 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꽃이 군데군데 풀려 있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수건을 들어 뺨에 댔어요. 낡은 천의 감촉이 뺨에 닿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단발머리 그리고 정순을 닮은 큰 눈이 인상적이었죠. 아이는 왼손에 인형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V자를 그리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1993년 5월 15일이라는 날짜만 겨우 보였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낡은 손수건은 오래전 누군가가 건넸던 약속의 조각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날짜만이 잊히지 않는 하루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았죠. 정수는 끝내 말을 삼킨 채 손수건과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고 다시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민재조차 모르는 오래된 상처, 그것은 정순만의 아픔이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흐느꼈습니다.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누구에게 미안한지는 정순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은 너무나 무거워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직 해가 뜨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곧 씻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환자를 간병하러 가야 했거든요.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물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정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어요. 자신의 꿈도 행복도 그리고 소중한 무언가까지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적어도 민재만큼은 잘 키워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피어있는 천장이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손수건을 내밀며 이거 선물이야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한 여자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30여 년 만에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지금 정순이 아는 것은 단지 내일도 변함없이 병원으로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수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 손으로는 낡은 핸드백 끈을 꼭 쥐었어요. 오늘은 아들 민재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했어요. 그래도 호텔 입구를 드나드는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정순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매끈하게 광이 나서 걸을 때마다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안내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강민재, 박세린 결혼식 3층 크리스탈홀이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3층에 도착하자 복도 한쪽에서 웨딩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박세린, 대기업 병원 이사장의 외동딸이라고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한 몸매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죠.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중년의 신사가 되어 결혼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순이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재야, 정말 멋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정순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셔주세요. 세린이 집안 사람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 말에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였죠.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창피하다는 거였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는 조용히 있을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웨딩 플래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신랑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플래너가 안내한 자리는 의외로 뒤쪽이었습니다. 보통 신랑 어머니는 앞쪽 가족석에 앉는 법인데 정순의 자리는 일반 하객석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신부 측 요청으로 좌석이 일부 조정됐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신부 쪽 가족들은 모두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과 고급 정장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한눈에도 품격 있어 보였죠. 정순이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중년 여성 2명이 앉았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흘끔 쳐다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정말? 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 들었는데 간병인이라더라. 어머, 정말? 민재 씨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인데. 속삭이는 소리가 정순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정순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한다는 게 괴로웠지만 오늘은 민재의 결혼식이니까 참아야 했어요.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세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비싼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고 그녀의 미소는 자신감이 넘쳤죠. 정순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과연 자신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여 줄까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순의 시선은 내내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부와 서약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민재와 단둘이 남겨졌죠. 그때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학원비를 대고 과외비를 마련하고 의대 등록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정순이 앞으로 나가자 신부 어머니인 김영숙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어머니시죠? 저는 세린이 엄마 김영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영숙의 눈이 정순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낡은 정장과 오래된 구두, 그리고 싸구려 핸드백까지. 영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민재 씨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평소에 뭘 하고 계세요? 정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아, 간병인이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경멸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영숙은 계속해서 정순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나란히 서야 할 때도 살짝 떨어져 섰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을 때도 정순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맞추지 않았죠. 자, 이제 신랑 신부와 신부 가족분들만 찍겠습니다. 사진사의 말에 정순이 옆으로 비켜서려는데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더 뒤로 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사진이 너무 복잡해 보일까 봐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어요. 멀리서 바라보니 신부 가족들이 민재를 둘러싸고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그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정순이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정순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아무리 봐도 초라했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랬죠. 정수는 한숨을 쉬며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피로 연장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배정받은 테이블은 구석진 곳이었어요. 같은 테이블에는 병원 간호사들과 일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보자 인사를 했지만 곧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느라 정순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답게 코스 요리가 차례로 서빙되었죠. 하지만 정순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민재와 세린이 메인 테이블에서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삼촌이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우리 세린이가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민재 씨는 젊은 나이에 대학병원 교수가 된 촉망받는 의사입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 배경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민재 씨 본인이 워낙 훌륭하니까 우리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좌중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집안 배경이 아쉽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흠이었던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테이블에도 왔어요. 민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투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손님에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세리는 정순을 향해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 씨, 시어머니가 간병인이시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을 의사로 키우시다니. 그것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조롱이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숨만 쉬어도 민폐인데 그래도 열심히 사셨대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숨만 쉬어도 민폐라니. 며느리가 대놓고 자신을 모욕하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린의 팔을 잡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민재의 결혼식 날이니까. 아들이 행복한 날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운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정수는 호텔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11월 중순, 정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뒤로 하루하루가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오늘따라 유독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함을 확인했어요. 민재에게 보낸 안부 문자가 읽음 표시만 되어 있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병 중인 환자를 돌보는 동안에도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환자 보호자가 자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늘 간병하는 환자의 아들이 매일 병문안을 오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죠.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매일 이렇게 오시고. 정순이 환자 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바빠도 얼굴은 봐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에 정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자신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정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잘 지내니?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어딘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6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남은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간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둘러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들이 오는 게 얼마만인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세린과 시어머니 영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린이도 왔구나. 어머님도 오셨네요. 정순이 당황하며 인사했지만 영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세린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데 앉으실 자리가. 정순이 허둥대며 자리를 만들려 했지만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앉을 필요 없어요.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정순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니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뭐니? 요양원이라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왜 갑자기 요양원에 가야 해? 그때 영숙이 나섰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간병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해요. 세린이도 친정 친구들 만나기가 창피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세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회생활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소문이 다 났고요. 교수 부인인데 시어머니가 간병인이라니 말이 되나요? 간병인이 그렇게 부끄러운 직업이니?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민재를 키웠는데. 정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저희는 체면이 중요해요. 그리고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임신. 그 말에 정순이 놀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임신했다고? 정말이니? 네, 2달 됐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주 소식이 기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은 제가 낼 테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듯한 어투였어요.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럽니? 내가 너한테 뭘 바란 적이 있었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게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아니면 너희들을 위해서? 정순의 물음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린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수하시면 돼요. 내가 싫다고 하면? 그럼 저희도 어머님과 연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손주 얼굴도 못 보실 거고요. 세린의 협박에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영숙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거절하시면 정말로 민재와 인연을 끊으셔야 할 거예요. 세 사람은 그렇게 통보만 하고 떠났습니다. 정수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요양원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시설이었어요. 서울에서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죠. 사진으로 보니 깨끗해 보이긴 했지만 정순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재가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의사가 되었을 때,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다음 날부터 정수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정말로 아들과 연이 끊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손주도 볼 수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순순히 요양원에 가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사흘 뒤 정수는 오랫동안 일했던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간호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순 씨,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해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다녔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봤고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과 작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특히 서랍장 위에 민재 사진을 넣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 숨겨둔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꺼내 열어봤어요. 빛바랜 손수건과 오래된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요양원에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민재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세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정순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다 챙겼어요? 응, 다 챙겼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올 뿐 대화는 없었어요. 정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도시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2시간쯤 달려 도착한 요양원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깨끗해 보이긴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세상과 격리된 곳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 어르신 오셨군요. 입구에서 원장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미소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원장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지만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지나가면서 본 다른 입소자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이런 곳에 와야 할 만큼 늙었나 싶어 씁쓸했어요.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1인실이라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방범창 너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원장이 설명했지만 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짐을 방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매달 비용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정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빨리 떠나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병원에 수술 일정이 있어서. 민재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철창 너머로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차를 보며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정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된 거였어요.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집.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이 와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했어요. 모두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겠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상자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손수건과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밤이 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기침 소리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낯선 침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창밖으로는 산만 보일 뿐 도시의 불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 손주는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곳에서 잊혀진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7시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또다시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을 먹고 나면 8시에 방으로 돌아와 잠들기까지 천장만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어울리려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정순보다 나이가 많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간혹 대화를 나누는 할머니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정순과 달랐습니다. 자식 자랑이나 손주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정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2024년 12월 초순,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정수는 휴게실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산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더욱 고립된 기분도 들었죠. 어르신, 혼자 계시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순이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 네. 눈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정순이 대답하자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곳에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 예정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경계심이 들지 않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요? 젊은 분이 이런 곳까지 봉사를 오다니 대단하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여성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수필집이었어요.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어르신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정수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봄은 온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았는데 왠지 읽고 싶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잘 읽을게요. 다 읽으시면 감상 들려주세요. 저도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성은 1시간쯤 정순과 함께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봐야 한다며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정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했을까요? 그날 밤 정수는 받은 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정수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필체였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사흘 뒤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차와 쿠키를 가져왔어요. 휴게실에서 정순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있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의사를 하고 있죠. 자주 찾아오시나요? 아니요. 바빠서.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뒤편에 작은 산책로가 있다고 들었어요. 혼자서는 나가기가 좀. 그럼 제가 함께 가드릴까요? 다음에 올 때 날씨가 좋으면 같이 나가요. 여성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산책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 주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여성은 약속대로 정순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요양원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볕이 따뜻해서 춥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산책을 하며 여성이 물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했어요. 15년 정도요. 힘드셨겠어요. 일이야 뭐든 힘들죠. 그래도 보람은 있었어요. 정순이 대답하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산책로 끝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산 아래 풍경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시가 보였지만 너무 멀어서 희미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것도 좋네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시가 그리웠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었고요. 어르신, 혹시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중에 다시 찾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성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순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낡은 손수건과 사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정순이 얼버무리자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성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시면 이거 보세요. 그녀는 작은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벚꽃, 단풍, 눈 내린 산, 바다 등 사계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마음이 답답할 때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될 거예요. 정수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계속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여성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영. 정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친숙한 이름 같았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후 정수는 방에서 사진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한강공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잘 아는 곳이었어요.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갔던 곳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서영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특별한 인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털목도리를 가져왔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준비했어요. 어르신 목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정순이 목도리를 받자 서영이 직접 둘러줬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강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목도리를 둘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순이 멍하니 서 있자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기억이겠네요. 따뜻한 기억은 잊어도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날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를 마시고 책 이야기를 하고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수는 서영과 있을 때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왜 이곳에 봉사를 오게 되었는지, 정순이 물어봐도 늘 애매하게 대답을 피했어요. 저도 그냥 시간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서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서영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12월 중순이 되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산책을 나가기는 어려웠고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서영은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때로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서영이 오래된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정순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어르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서영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죠. 어르신,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음악이 끝나고 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요? 많죠.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뭐예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어요. 누군가와 한 약속인데 지키지 못했죠. 어떤 약속이었는데요? 기억이 잘.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요. 정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와 한 약속이었는지. 서영은 정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서영의 위로에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영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낡은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영이 나타난 후로 요양원 생활이 조금은 견딜만해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수는 감사했습니다. 12월 중순,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복도를 걷고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서영이었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정순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늘도 서영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오전부터 휴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를 기다렸어요.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서영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왔어요. 정순의 옆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때요? 편안히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내가 와서 기분이 좋아지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양원 식사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한쪽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흘끗 봤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민재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한강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재료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잔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정순의 손을 붙잡아 차가 쏟아지지 않도록 도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정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병원 전경이 비치고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복수의 내부 고발자들이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재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분명 오해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민재 교수는 젊은 나이에 흉부외과 교수로 임용되며 촌망받는 인재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병원 측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민재의 얼굴이 짧게 비쳤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민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민재가 작게 흘러나온 말이 떨렸습니다. 서영은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차를 내려놓도록 도왔어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깊게 숨 쉬시고요. 하지만 정수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이겠지. 우리 민재는 그런 애가 아닌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정직했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은 정순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휴게실에 다른 입소자들도 있었고 정순이 너무 놀란 상태라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방에 도착하자 정수는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물 좀 드세요. 서영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물을 삼키고 나서도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민재한테 전화해야 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지. 정순이 일어서려 했지만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아드님도 힘드실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아니야. 지금 전화해야 해. 정수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재는 받지 않았어요. 정순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영은 정순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요. 아마 바쁘셔서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연락 오실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요. 요양원에 보낸 뒤로 연락이 뜸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저녁 식사도 거르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서영은 저녁 늦게까지 정순 곁을 지켰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정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저 애가 저런 일에 휘말린 거야?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서영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정수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고마웠어요. 밤 9시쯤 서영이 돌아가야 한다며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서영의 손을 붙잡았어요. 고마워. 오늘 옆에 있어줘서 천만에요. 내일도 올게요. 편히 쉬세요. 서영이 나간 뒤 정수는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라도 보내려고 핸드폰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짧게 한 줄만 적었어요. 민재야, 엄마야. 괜찮니? 문자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같은 보도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민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세린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이야. 민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린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뉴스에 나오는데요? 왜 검찰이 수사한다는데요? 누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나는 정말 누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세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요? 당장 병원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라고 하시던데요. 해외로? 지금 그게 중요해? 나는 억울하다고. 민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비웃기만 했어요. 억울하면 증명하세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당신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나 봐요?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을 때 정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어요. 문자도 와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역시 그렇군요. 당신한테는 체면이 전부잖아요. 어머니고 뭐고 다 귀찮은 거죠. 세린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요양원에서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씩씩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 의사 가운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민재는 잘못한 게 없을 거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추워서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영이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장갑과 얇은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좋던데 잠깐 밖에 나가실래요? 서영의 제안에 정순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뒤로 시설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밖에? 혼자 나가도 되는 거야? 행정실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봉사자 동행 외출로 등록했고요. 서영은 이미 준비를 다 해온 듯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답한 방에만 있었던 터라 밖 공기가 그리웠거든요. 서울은 다음에 가더라도 오늘은 숨 좀 돌리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손수건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가지고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상쾌했어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어요. 서영이 준비해온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호숫가 공원이었어요.
겨울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고요했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호수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좋아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산책이라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참았어요. 서영이 팔짱을 끼며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손수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주 오래전 거야. 누가 준 건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소중해. 혹시 어떻게 받으신 건지 기억나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글쎄, 아주 어린아이가 줬던 것 같아. 작은 손으로 이걸 내밀면서 뭐라고 했더라. 정순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어요. 서영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서영의 말에 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영 씨, 왜 그래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손수건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영이 재빨리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영 씨, 무슨... 어머니, 저예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 장현서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장현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장현서, 누구?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 아니 현서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여 년 전, 어머니가 잃어버린 딸이에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내 딸은 4살 때였어요. 어머니 손을 놓쳤고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렇게 헤어졌죠. 현서의 말에 정순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너무나 오래전 일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시장 한복판에서 잠깐 손을 놓쳤고 그 순간 아이가 사라졌어요.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딸, 현서. 정순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작고 귀여웠던 딸. 동그란 얼굴에 까만 단발머리를 한 아이.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 맞아요. 어머니, 저예요. 현서가 손수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작은 꽃무늬. 정순이 밤마다 한 땀 한 땀 수놓아줬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어? 네. 잃어버리기 전날 어머니가 주셨어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여 년 동안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현서야, 정말 내가 맞니?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현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현서는 정순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댔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여 년 만의 재회였어요. 호숫가에 흩날리던 낙엽들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디 있었어? 현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입양되었어요. 미국 가정으로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행복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평생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이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서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병원 의료 커뮤니티 기사를 봤어요. 서울한강대병원 강민재 교수 결혼 소식이었죠. 신랑 어머니 이정순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정순이 깜짝 놀라 현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를? 네. 혹시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제 오빠라는 것을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재와 현서가 남매였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러 요양원까지 온 거니? 네. 하지만 처음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으니까요. 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현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것도 딸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탐사보도 기자예요. 기자? 네. 병원 비리를 취재하는 일을 해요. 서울한강대병원 사건도 제가 담당한 취재 중 하나였어요. 내부 제보를 받고 자료를 확보해서 보도했죠.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서가 민재의 비리를 보도했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간병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 비리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예요. 현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고 감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서야, 민재는 내 오빠인데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그리고 잘못한 건 밝혀져야 해요. 현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다시 현서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만난 모녀가 다시 헤어지기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모셔갈게요. 요양원 아니에요. 현서의 말에 정순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현서의 말에 정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아침 8시 정수는 현서의 집에서 첫 밤을 보내고 일어났습니다. 낯선 침대였지만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방문 너머로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서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죠.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방으로 나가자 현서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 상이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으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어제도 함께 아침을 먹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현서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먹던 밥과는 달랐어요. 가족이 차려준 밥상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현서는 요양원 행정실과 통화해 정순의 퇴소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본인의 결정임을 확인한 뒤 서류 정산과 남은 짐은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겨울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오빠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서가 정순의 손을 살며시 잡아줬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해.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요양원에서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요양원 나왔어. 정순의 말에 민재가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허락했어요? 허락이 필요한 일이니? 내가 죄수도 아닌데.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이야. 우리 만나야겠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죠. 지금은 좀, 요즘 수사 대응이랑 내부 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언제든 시간 되는 대로 연락해.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정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기다려야지. 오후 3시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나서 현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갈래? 현서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먼저 나 혼자 만나볼게. 내 얘기는 천천히 해도 돼. 다음 날인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정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민재를 기다렸어요. 따뜻한 차를 주문했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되었거든요.
5시 정각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가운 대신 니트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직무 배제 중이라 진료는 못하지만 병원 법무팀과의 회의를 막 끝내고 온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정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재는 대답 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요양원을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왔어. 내 발로. 정순의 대답에 민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세린이가 알면. 세린이가 뭐? 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행동까지 통제하니?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병원 일로 너무 힘들어요. 엄마까지 이러시면.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명이라고요. 그래도 책임은 있잖아. 내가 교수인데. 정순의 말에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엄마는 모르시잖아요.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 나는 몰라. 간병인이니까. 무식하니까. 정순의 자조적인 말에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카페의 은은한 음악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요양원에 보낸 것.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야, 내가 정말 미안해하는 거니? 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간병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니? 민재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슬픔. 솔직히, 네, 부끄러웠어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부끄러워한 건 아니에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게 만든 제가요. 민재의 고백에 정순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의대 다닐 때, 교수가 되고 나서도, 동료들이 부모님 얘기할 때 저는 늘 피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어머니 직업은 숨겼죠.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세린이 집안을 만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들 앞에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숨기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민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바란 건 단 하나였어.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뿐이었는데. 알아요. 제가 그걸 어겼어요.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현서 얘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여동생이 있어. 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30여 년 전 내가 7살 때였어. 동생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 네. 민재가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났어. 봉사자로 왔던 여자가 내 동생이었어. 민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사고가 정지된 듯 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현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입양된 것, 미국에서 자란 것,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던 것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탐사보도 기자야. 민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설마 병원 비리를 보도한 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의자에 힘없이 기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대. 그리고 나를 그렇게 대한 것에 화가 났다고.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아들이 진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현선의 집에 있어. 거기서 지내고 있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호기심. 만나고 싶어요. 정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네. 동생이라면 만나야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현서야, 민재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전화 너머로 현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요? 정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능하면 지금. 알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정수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현서는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니?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서를 기다리며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25분쯤 지났을 때 현서가 도착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현서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입구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현서의 시선이 정순과 민재가 앉은 테이블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주춤했어요. 30여 년 만에 만나는 오빠.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서가 가까이 다가오자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그란 얼굴, 정순을 닮은 큰 눈, 그리고 단발머리. 어렴풋한 기억 속 내 살배기 동생의 흔적이 눈앞의 여성에게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정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현서는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와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지만 현서는 물만 달라고 했어요. 목이 바짝 타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현서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현서도 오빠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두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현서가 맞아요? 민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현서예요. 당신의 여동생이죠. 민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관자놀이 근처 혈관이 뛰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어떻게, 왜 이제야?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손수건이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분홍색 꽃무늬가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 민재의 눈이 손수건에 고정됐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바느질하던 모습, 동생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웃던 모습, 그리고 시장에서 동생을 잃고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그날, 기억나요? 현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대문 시장이었죠. 엄마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붙이고 몇 달을 그랬죠. 민재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현서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보육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석 달 뒤에 미국으로 입양됐죠. 미국으로.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동생이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교육도 잘 받았죠. 하지만 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이 손수건 하나만 붙잡고 울던 날이 많았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였죠.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비리보도 얘기였어요. 현서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묵인했죠.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현서의 지적에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화가 났어요. 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를 간병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요양원에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세린이 집안이 핑계예요. 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동생의 말이 맞았거든요. 모든 게 핑계였습니다. 정순이 두 자녀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된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8살의 의사,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현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여 년의 공백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재가 흐느꼈습니다.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현서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만지는 가족의 손이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가혹했죠. 두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남매였으니까요.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힐끔거렸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완전해진 가족이었어요.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순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병원 일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세린이는?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어요. 설득해 볼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정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온 아들이 고마웠어요. 현서야, 넌 어떻게 할 거니? 정순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현서는 미소 지었어요. 계속 기자 일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살 거고요. 나도 가끔 갈게요. 가족이니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래? 현서가 제안했습니다. 민재가 놀란 듯 동생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아? 가족인데 밥 한 끼 같이 먹어야죠. 현서의 대답에 민재가 작게 웃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보는 동생의 미소였어요. 정수는 두 자녀를 양옆에 끼고 걸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민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민재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연결됐어요. 세린아, 나야. 지금 엄마랑 있어. 그리고 동생도 함께야. 전화 너머로 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엄마 자주 뵐 거야. 내가 싫다면 우리 각자 길을 가야겠지. 민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후련해 보였어요. 정순과 현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가요. 배고파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한 세 사람은 따뜻한 국물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건배하자. 민재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정순과 현서도 컵을 들었어요. 뭐에 건배할까요? 현서가 물었습니다. 정순이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세 개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30여 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정순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